정치화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국제관계,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정치화법을 가르치는데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국제관계, 국제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또 사실 뭐 국제법에 대해서 그렇게 좀 뭐랄까,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그렇게 좀 대단한 전문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선 글쎄요, 교직 이런 데서 많이 활동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또 각각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기초적인 부분 국제관계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또 강의하는 저로서도 그렇게 이 부분에서 아주 빠삭할 정도의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다. 당연히 이제 교사로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한번 내용을 한번 알려줘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걸 제대로 설명해서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하나의 질문 한번 좀 던져볼게요. 북한은 그렇게 전 세계로부터 그렇게 많은 압박을 받아가면서도 대체 왜 계속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도 이제 핵 개발을 결국 이제 3대, 부자 3대가 들어가서 요 맨 마지막 요 아저씨에서 이제 이미 다 발사체까지 다 완성을 했었던 거죠.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 자체를 만드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어디까지 날려보내느냐, 이게 이렇게 보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북한은 현재는 지금 이거를 이와 관련된 기술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 거가 맞긴 맞는데, 왜 그렇게 그동안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뭐 쿠바라든가 이렇게 뭐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 같은 공산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산업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사회 개방을 계속 해왔는데, 왜 유독 이 나라는 그렇게 자기를 닫아걸으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 핵 개발을 해야만 하는 걸까?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북한의 시선은 오늘 보는 우리 과목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는 다양한 국제사회에는 행위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은 이제 다음 강의 이제 56강 이제서 잠깐 다룰 거고요. 행위 주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 다양한 국제관계들을 바로 이게 국제관계라고 합니다. 크게 어렵진 않고요. 다만 이제 국제관계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국제관계 참여하는 그 기본 단위 유닛은 이제 주권이 있는 국가입니다. 주권이 있는 국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 을사조약든가 보면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해가지고 국제무대에서 참여도 못하고,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했더니 거기 앞에서 문전 받고서 쫓겨나고 막 이랬었던 아픔이 있었죠. 보면 그렇지만 어쨌건 현재는 좀 그렇지는 않은 거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주권 국가가 기본 단위가 되고요. 두 번째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강제력을 행사했던 세계 중앙정부, 쉽게 말해 세계 대통령, 뭐 아니면 세계 수상 이런 게 있다면은 또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전 세계 국제관계에서는 현재까지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제관계에 상호 협력하는 관계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그나마 조금 약간 중앙정부 같은 느낌으로 보는 게 뭐 EU 같은 데가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같은 경우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EU에서 뭐 탈퇴하고 뭐 이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뭐 브렉시트 있잖아요. 브렉시트. 이제 브리티시 엑시트, 브렉시트. EU 국가에서 이제 탈퇴해버렸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영국은 어떻게 발을할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지만 국제 규범 그리고 힘의 논리 이런 게 둘 다 공존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
원칙 이런 걸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힘의 논리가 뚜렷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수능에서도 항상 이게 좀 나오거나 아니면 UN 쪽에 나오거나 아니면 국제법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실주의적 관점입니다. 이거는 홉스의 인간관을 좀 따르고 있는데요. 이 홉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예전에 사회계약론 할 때 배웠었죠. 이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관이 이 성악설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 홉스가 딱 봤을 때는 이 세계는 그냥 만인들 간의 투쟁 상태야. 그냥 항상 무슨 뭐 갈등, 무슨 이런 것들, 경쟁, 뭐 이런 것들만 계속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뭔가 강력한 놈이 하나 나타나서 리바이어던 그에서 얘가 나오죠. 이제 좀 이렇게 힘을 가진 이제 절대군주죠. 보면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딱 안정되게 딱 통치해서 안정을 시켜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기적인 인간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도 똑같아. 국가는 이기적이야. 국가는 이기적. 그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평화를 실현하려면 일단 힘이 있어야 돼. 알았죠? 힘이 있어야 돼.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에 당연하니까 일단 힘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 단일화의 힘만으로 모자라면 우리 동맹을 이뤄. 보면 동맹을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좀 힘을 좀 키워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일으켜야 돼. 세력 균형이라고 그러죠.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 세력이 있을 때 그 침략을 갖고 있는 외부 세력이 만약에 온다. 그럴 때 힘의 균형, 침략 세력과 서로 간에 힘의 균형을 좀 이뤄서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동맹과 같은 것으로 해놓으면 국가가 안정되게 된다. 당연히 이 세력 균형의 핵심은 뭐냐니까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군비 증가. 군사력을 키우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현실적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다면 서로 항상 자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게 국제관계냐? 아니다. 국가 간에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고 이런 관계들도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막 창궐되어 있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정상들이 모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부분은 전 세계의 공공재로 쓰자 라고 하는 것에 좀 합의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요. 기후 변화에 같이 대응하자. 이거 전 지구적 문제니까 또 어딘가에 식량 부족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거 한번 도와주자. 이렇게 협력해주는 그런 관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관계를 힘의 논리로만 딱 생각해 보면 이 국제관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지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 좀 복잡 미묘한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좀 단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반대로는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이건 이제 사상적 배우는 계몽주의에 가깝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계몽주의적 사상을 받았으니까 국가도 똑같이 이성적인 존재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경우는 힘의 논리만 따져서는 그거 아니고 차라리 우리 그러지 말고 전 세계에 국제법이라든가 혹은 이 국제법 같은 걸 지킬 수 있는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이성적인 법 안에서 각국의 나라들이 이 법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행동을 좀 규약해주는 그런 형태의 조직을 만들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홉스의 경우에는 세력균형, 힘을 서로 간에 비슷비슷하게 해서 세력균형을 만들자 이런 건데 그러지 말고 집단안보 체제를 만듭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집단안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국제규범 그리고 국제기구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UN 같은 거가 되겠죠. 통해서 국가의 안보와 국제 상황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평화 보장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자유주의적 관점이구나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거 앞전처럼 동맹 등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 힘의 우위를 확보하자 이러고 하는 건 현실주의적 관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야, 실질적으로 잘 보면, 여전히 그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중시한다. 이게 내 거 잠깐 포기하고 이런 거 별로 없다. 이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강대국의 논리는 여전히 통하고 있더라. 강대국들은 뭐, 국제기구에서도 파워가 좀 있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좀 순진한 생각 아닌가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보면 자, 요 앞에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핵확산 금지조약, 그 NP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면 자. 현재 그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나라는 요 위엔 5개 나라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제일 먼저 개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영국이 실험에 성공하고 프랑스가 60년에 성공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미국이 45년에 최초 핵심했는데 러시아는 49년, 불과 4년 만에 이걸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도 64년에 핵을 보유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간에 그 동맹 같은 관계였었죠. 이렇게가 또 이렇게 한 묶음으로 들어가는 관계였었고 사이가 좀 안 좋았었던 그런 세대였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공식적인 핵 보유이지만 사실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나라들이 몇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나라들은 8개의 나라입니다. 보면. 근데 이제 NPT라고 하는 건 뭐냐면 1968년 7월 1일에 유엔에서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데 70년에 발효가 되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미국이 좀 불안감을 느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도 봤지만 미국만 핵을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핵은 이제 엄청나게 강하니까. 근데 러시아도 갖고 있고 영국도 갖고 있고 프랑스도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고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났겠다. 전 세계에 핵이 마구마구 터져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같이 노력해서 핵 보유국 5개국 아까서 얘기했었던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요 나라만 핵을 갖게 하고 나머지 비핵 보유국은 핵무기 개발하는 거 금지하자. 금지하기 위해서 못 갖게 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NPT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뭐랄까 이런 말하는 건 좀 재수없죠. 지들만 강하게 갖고 나머지 나라는 개발조차 못하게 하면 이건 좀 웃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때 당시에 핵보유국들은 계속 차츰 핵무기를 좀 감축하자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핵을 보유하지 못하는 즉 비핵 보유국 같은 경우는 그 대가로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1985년에 NPT에 가입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NPT 가입하고 난 다음에 1992년에 NPT를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북한은 우리 NPT 안 들어갔어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 북한의 생각인 거죠. 보면 자,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핵을 개발해 왔습니다. 왜 저 나라는 오히려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유엔 제재 이런 것들도 좀 덜하고 여러 가지 경제 개발도 있고 지금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 정말 엄청납니다. 전 세계가 다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왜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꾹 갖고 있으면서 미국과 서로 간에 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나마 지금 현재 북한의 지도자 분께서는 북한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최초로 베트남에서 좀 미북 정상회담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죠. 어떻게든 좀 서로 간에 원활하게 해보려고 했었던 노력까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 핵을 했을 때 이제 오늘 수업과 굳이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이제 지금 지도자가 만든 건 아니고 선대 김일성, 김정일 이런 분들께서
시작을 하셨던 거니까요. 아마 이때 당시의 관점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힘의 우위를 확보하자라고 하는 건데, 약소국인, 그러니까 좀 약소국이라고 좀 웃기지만 좀 어쨌건 좀 작은, 미국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인 북한이 굳이 따진다면 그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서로 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려면 핵이라고 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좀 균형점을 찾아놓고 협상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러면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의 제재라든가 이런 게 간에 좀 많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화의 시기를 좀 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다음번 내년부터 있을 바이든 행정부가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대선에서는 승리했다는 입장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정권 인수 절차를 할 수 있게 해라 라고까지 했는데 앞으로 소송은 계속하겠다라고 하니까 현재 시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쨌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북한 쪽도 이런 쪽으로 좀 끌어들어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산하의 어떤 규약, 규율 이런 것들을 좀 지킬 수 있게 해서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좀 민감 문제라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요 자유주의적 관점과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짧은 거니까요. 이해가면서 공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